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는 김명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또 라이브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주제로 준비한 내용은요,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되는 소변 증상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진료를 보는 영역은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그 외에 비뇨기 종양 진료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진료실 밖에서도 이제 전립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보시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더 공부해 보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제 유튜브를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원래 제가 여기 비욘디를 와서라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로 이제 말씀드렸고 또 여러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셨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뭐 병원에 꼭 오셔라 이제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뭐 병원에 안 오시고 뭐 집에서 좋아지는 방법, 뭐 또 수술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소변 문제로 병원에 안 올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뭐 이것만 보고 병원에 안 오신다고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 뭐 이제 본인의 소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한번 꼭 와보셔야 되는 그런 증상들은 없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소변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증상이 생겼다 이러면은 병원에 꼭 바로 오셔야 되는 증상은 저는 혈뇨라고 생각을 해요. 혈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쩌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뭐 변기에 이렇게 뭐 빨간색이 나오면은 이걸 우리가 유관혈뇨라 그러는데, 이런 증상이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안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생기면 바로 다 이제 병원으로 달려오시거든요. 근데 혈뇨가 유관혈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소변 색깔이 괜찮은데 건강검진이라든지 동네 내과에서 소변 검사를 해보면 소변 검사에서 이제 적혈구가 섞여 나온다. 우리가 그거를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혈뇨다. 이래서 현미경적 혈뇨라고도 하고, 혈뇨가 아주 미세하게 있다 그래서 미세 혈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소견이 있어도 요것도 병원에 꼭 나와 보셔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소변에서 뭐 유관적 혈뇨든 아니면 미세 혈뇨든 간에 이렇게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뭐 소변 요로 감염 같은 게 있어도 피가 나올 수가 있고, 방광이나 콩팥, 요관 이런 데 돌이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피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또 뭐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하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전립선 쪽으로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혈관이 뭐 살짝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신사구체 질환이나 뭐 신우신염 뭐 이런 콩팥 쪽에 문제가 있어도 소변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소변 나오는 길 뭐 어디 부위든지 손상이 생기면 당연히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 굉장히 또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뇌경색 이런 문제들이 있으셔서 항응고제, 뭐 와파린이나 뭐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스피린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소변에서 또 피가 섞여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또 다른 뭐 선천적인 혈액 응고 장애 이런 게 있는 분들도 혈뇨가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원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원인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혈뇨가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꼭 오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비뇨기계 암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피가 나올 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암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비뇨기계 암, 저희가 비뇨약과에서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이제 3대 암이 이제 전립선암, 그 다음에 콩팥암, 그 다음에 요로상피암,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요 세 가지 암에서는 다 혈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뭐 방광암이라든지 요관암 같이 요로상피, 그러니까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다 덮고 있는 요로상피에서 생기는 요런암에서는 이제 혈뇨가 굉장히 흔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립선암이나 콩팥암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에는 혈뇨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전립선암이 이렇게 커져 있으면은 이 커진 암이 이 소변 나오는 길을 이렇게 침범을 하고, 또 콩팥암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소변 내려오는 신우 이런 길을 침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혈뇨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나오시면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는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유관적 혈뇨든 이제 미세혈뇨든 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혈뇨가 있으셨던 분들을 병원에 다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샅샅이 검사를 해보면 한 2%면은 뭐 우리 옛날 초등학교에 뭐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었지만 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반에서 한 명 정도는 이제 이런 안 좋은 암이 이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게 뭐 혈뇨가 심한지 안 심한지, 아니면 뭐 혈뇨가 오래됐는지 뭐 갑자기 나왔는지, 이런 증상들만 가지고는 이게 뭐 암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가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이제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검사는 일단 소변 검사를 뭐 재검사를 하고, 또 그때 소변 검사를 하는 김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정밀 검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검사들을 같이 하게 되고, 또 이제 남자분들, 이제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같은 게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전립선암 이제 선별 피 검사인 PSA 같은 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 오시면은 제일 중요하게 하게 되는 두 가지 검사는 바로 이제 CT. CT를 찍으면은 콩팥에서 이제 소변 나오는 요도까지 전체 전장에 혹시 암과 관련된 무슨 원인이 없는지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CT를 찍어봐도 우리가 방광, 오줌보 안은 이제 어느 정도 크지 않은 혹이면은 CT만 가지고는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광 안에 이렇게 직접 내시경을 들여다보는 방광 내시경까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걱정되는 그런 원인들이 괜찮은지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원에 제가 꼭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증상은 바로 급성 요폐입니다.
급성 요폐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은데 전혀 이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뭐 굉장히 드물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 앉아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뭐 하루에도 뭐 꼭 몇 분씩은 이런 증상으로 뭐 그 전날이나 전전날 응급실에 가셨다가 이제 소변줄을 차고 이제 저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성 요폐가 이제 왜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잘 보려면은 제가 이거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리가 두 가지 기능이 좋아야 돼요. 하나는 이 소변이 배출되는 이 출구가 좋아야 되고요. 또 이 소변이 찼을 때 이렇게 소변을 짜주는 방광의 펌프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좋아야지 우리가 소변을 굉장히 원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이제 전혀 이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펌프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방광에 짜주는 기능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흔한 게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방광이 짜주는 펌프로 방광 짜주는 펌프 근육으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짜주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는 아주 흔한 원인은 뭐 당뇨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뭐 뇌경색이나 척수 손상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이 방광 짜주는 힘이 약해져서 소변이 이제 갑자기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드물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흔한 원인은 제일 흔한 게 이제 이 출구가 막히는 증상이에요. 우리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그게 뭐 잘 관리나 치료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이제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이제 우리가 더 짜줄 수 없는 이제 소변을 더 짜서 배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요폐가 급성 요폐가 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출구가 막힐 수도 있어요. 방광 안에 돌 같은 게 있다가 그게 요도에 딱 걸려버리면은 또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 요도에 상처가 생겼다가 상처가 낫는 중에 이제 상처가 나을 때 그냥 요대로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은 요도에 상처가 생기면은 이게 요도가 좁아져 버리는 협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요도 협착도 이런 출구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변이 갑자기 막히면은 요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일단 소변줄을 차야 돼요. 소변줄을 차가지고 이 방광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방광이 억지로 이렇게 수축을 자꾸 하게 되면은 방광 기능이 더 나빠져서 나중에 이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을 확률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소변이 안 나오면은 빨리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소변줄부터 차야 돼요. 이게 빨리 안 되면은 방광이 막 늘어나다가 뭐 이렇게 오른쪽 요 사진처럼 방광이 터져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소변이 안 나오면은 이거를 그냥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잘 없기 때문에 일단 소변줄부터 차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진료를 보다가 소변줄을 차셔야 된다 이러면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게 소변줄 꼽으면은 앞으로 영원히 못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변줄을 꼽는 이유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나중에라도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나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을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 병원에 나오셔서 급성 요폐가 오시면 이걸 집에서 뭐 막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응급실이든지 아니면 진료가 되는 이제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나오셔가지고 일단 소변줄부터 빨리 차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원인을 해결을 하고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나오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절방뇨라는 증상이. 절방뇨라는 증상은 뭐냐면 소변이 이제 마려운 신호가 오는데 그걸 오래 못 참는 거예요. 빨리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야 되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고요. 이 절방뇨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제가 이제 꼭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뭐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집에서 좋아지는 법 이제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본인이 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래서 스스로 그냥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증상입니다.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집에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절방뇨가 이렇게 좀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좀 심각한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요거는 그냥 빨리 병원에 나오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절방뇨가 굉장히 이것도 원인이 다양해요. 원인이 다양하지만 제일 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 이렇게 방광이 이제 너무 이렇게 과수축을 하는 거죠. 이런 과수축 때문에 생기는 절방뇨가 뭐 아마 제일 흔한 원인이고, 이제 이런 절방뇨가 생기는 제일 흔한 연령대는 이제 중년 이후 여성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이제 굉장히 흔합니다. 과민성 방광의 정의를 보면 명확한 원인이 없이, 그러니까 뭐 다른 절방뇨가 생길 만한 다른 심각한 원인이 없이 이런 소변이 급한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절방뇨와 이제 동반돼서 또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밤에 자꾸 깨서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뇨, 이런 증상이 다 세트로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물 드시는 양을 줄이는 정도.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방법이 잘 없어요. 뭐 소변을 뭐 참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주 일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걸 해봐도 별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요런 이제 원인에 의한 절방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약들을 처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약들이 효과도 굉장히 좋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약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약 먹으면은 아주 쉽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집에서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절방뇨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오래되고 심해져도 이런 절방뇨 증상이 생깁니다. 우리 전립선 비대증 이제 있으신 분들 한번 본인 증상을 잘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대부분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어디 뭐 공중 화장실 같은데 뭐 사람들이 뒤에 있으면은 긴장하면은 소변을 못 보고 이런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먼저 생기다가요. 그걸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런 이제 절방뇨, 소변이 급해진다든지, 또 너무 심한 분들은 소변을 잘 못 참고 옷에 지리는 증상이 생기고,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이 생기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생기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더 나중에 생기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면 처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가 심해가지고 소변 나가는 출구가 이제 막히면은 그래도 우리 어떻게든 소변을 몸 바깥으로 이제 배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이제 방광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방광이 어떻게든 소변을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방광벽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걸 우리가 방광의 2차 변성,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전립선 비대고, 전립선 비대 때문에 2차적으로 방광의 변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2차 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2차 변성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방광 조직은 이제 방광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아주 이렇게 근육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퉁불퉁해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소변을 막 열심히 짜주는 쪽으로 방광 기능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나중에 생기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이런 절박뇨나 이런 증상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초기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고 좀 심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안 되고 좀 오래 방치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소리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뭐 수술 같은 좀 더 약보다는 더 다음 단계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꽤 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해두면 이게 그냥 절박뇨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오래되면은 이제 절박성 요실금까지도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막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뭐 집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병원에 꼭 나오시는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병원에 오시면 낫다라고 생각하는 증상은 요실금. 아까 절박뇨랑 조금 비슷한데, 요실금은 실제로 이제 옷을 젖는 게 요실금이거든요. 요실금은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자기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소변을 지리는 게 요실금이고,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절박성 요실금하고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 절박성 요실금은 아까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뇨가 방치되고 있으면 그게 더 심해지면 요실금까지 가는 게 절박성 요실금이고요.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소변을 참아주는 그 골반 기저근, 요도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힘이 이제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 뭐 폐경 이후라든지 뭐 젊으셨을 때 자연분만을 많이 하셨다든지 이러면 나이가 들면은 이 소변을 참아주는 이 기저근 근육 기능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변이 새기 시작하고, 요렇게 해서 소변이 새시는 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뭐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뭐 계단 오르내리시고 뭐 줄넘기 하고 뛰고 뭐 자지러지게 웃고 이럴 때 배에 압력이 올라갈 때 이제 찔끔찔끔 이제 소변이 새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요실금은 하여튼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요실금이 이제 어떤 기전으로 생겼는지를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필요한 검사가 우리가 방광 기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광 기능 검사는 이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요실금이 왜 생겼는지를, 아까 뭐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압성, 그 다음에 이제 절박성 있는데 그 기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게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요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이 어려운데요. 요건 뭐냐면은 이렇게 소변, 이제 방광에다 소변을 채워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제 이 방광이 소변을 못 참고 이렇게 소변을 찔끔 이렇게 수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절박 요실금에 해당되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절박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서 막 노력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증상이 이제 썩 좋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병원에 오시면은 대신 이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약물 치료, 이렇게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써서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인을 조사해 봤을 때 이게 심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 절박뇨 아니면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면 이거는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그냥 방광 자체의 기능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약물 치료로는 효과가 좀 미흡하다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광에다가 이제 보톡스 주사를
놔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것도 효과가 미흡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방광에다가 이제 방광으로 가는 천수신경에다가 이렇게 침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전기 자극을 줘서 이제 방광 기능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수술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절방요실금은 병원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집에서는 스스로 잘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신 병원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많아서 병원에 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요역동학 검사를 해봤을 때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복압요실금이 의심되는 분들은 이제 방광에 물을 채우면서 이렇게 기침을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시켜요. 기침을 해보세요 이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기침을 했을 때 이제 이 방광 압력이 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방광 내압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실제로 소변이 이제 새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 이제 확진이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뭐 우리가 초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케겔 운동, 그러니까 그 골반 기저근 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은 요게 이 요실금을 좀 좋아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치료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 치료로는 이 요도 각약근의 톤을 높여주는 그런 약이 있어요. 우리가 이 듀록세틴이라는 원래는 사망계 항우울제 약인데 요게 그런 이런 복압성 요실금에도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런 약을 처방을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또 병원 나오시면은 뭐 자기장 치료나 바이오 피드백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물리치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좀 꾸준히 받아서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제일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요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걸어주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 있어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뭐 거의 95% 이상의 치료 성공률이 있는 아주 또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요실금이 있으면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병원에 나오시면은 의외로 간단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병원에 꼭 와보시는 게 좋은 증상은 한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혈뇨,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은 요것 때문에 이제 요거의 원인 중에 이제 제일 심각한 암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이라도 혈뇨가 있으면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안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성요폐, 소변이 막히면은 물론 이제 그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는 급선무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소변줄을 차서 소변 나오는 이제 출구를 확보를 해놓고 방광부터 시계를 해줘야지 나중에 그 원인을 해결했을 때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절방요는 이제 집에서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나와서 의사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실금은 이게 일단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을 하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소변 증상이나 저희 비뇨약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좀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세웅 님이 이거는 질문은 쉬운데 좀 답변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 가는데 이상이 없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물을 많이 드시면은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거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데, 요 때는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화장실을 조금 자주 가는 분도 있고,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물 많이 먹는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는다. 이거 가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한번 소변을 보실 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한 번 이제 소변을 보는데 한 300cc에서 500cc 정도 이렇게 충분한 양을 모아서 보실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방광 기능이나 이런 데는 이상이 없는데 그냥 물을 많이 드셔서 화장실을 가시는 걸 수가 있고요. 근데 똑같은 물을 드셨는데 화장실 더 자주 가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소변량을 재봤는데 내가 한 번에 이제 소변 보는 양이 뭐 한 150, 200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그분은 뭐 방광 용적이 적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소변을 좀 우리가 기능이 좀 참을 때 더 많이 좀 참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참아준다든지 하는 문제일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조금 더 관리나 이제 뭐 치료가 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횟수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한번 볼 때 양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풀꽃님이 20대 딸이 몇 년 전부터 화장실에 자주 가셔서 걱정이 되고 음료나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물을 덜 마시게 된다고 하고 본인은 그냥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어릴 땐 그렇지 않았어요. 밤에는 자다가 가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아까랑 거의 질문이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어머님이 옆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딸하고 생활을 같이 하셨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봤는데 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랑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러면은 뭔가 이제 패턴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단서가 되는 거는 밤에는 안 간다고 돼 있어요. 밤에는 안 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밤에도 가거든요. 밤에 뭐 이렇게 오랜 기간 안 간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배뇨 습관이나 이제 이런 거가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고 하지만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횟수보다는 한 번에 보는 소변량이 충분하지 않은지 가지고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신다면은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이제 좀 시켜보고 싶은 검사는 배뇨일지를 한번 써보라 그럴 것 같고 배뇨일지를 한 3일 정도 써보면은 이제 소변 보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 패턴을 보고 이게 진짜로 좀 물론 이제 다른 기본 검사들도 하겠지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진짜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조금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면 되는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하님이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이제 근래 몇 달 전 한번 건오징어, 짬뽕, 녹차 라떼 등을 먹고 불편 증상 없이 뿌연 소변을 반나절 본 적이 있어요. 며칠 후에 소변을 가니 방광염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진 않다고 물을 적게 먹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장이 나빠지는 길로 가는 증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소변량이 좀 적으면은 소변색이 좀 뿌옇게 보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증상이 있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뭐 기본 소변 검사를 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뭐 크게 걱정하실 증상은 아니실 걸로 판단이 되고 또 뭐 그 정도 상태면은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다 그래서 뭐 소변 콩팥 기능이 뭐 나빠질 것 같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밤색 곰님이 수분 섭취 시에
흡수가 안 되고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얼굴도 헬스케졌고 소변도 진하고 탁하게 나와요. 소변을 보고 자도 아침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깹니다. 느끼는 막연한 원인으로는 비염이 심해서 몸이 항상 긴장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몸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몇 달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수분 섭취 시 흡수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원래 드신 물은 다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흡수는 원래 물은 몸에서 이제 다 소변으로, 드신 물은 다 소변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마 요 표현을 하신 거는 그냥 물을 마시면은 그게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몸에 안 머물러 있고 빨리 나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소변량이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많으시면은 이제 소변이 색은 진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오히려 소변색이 굉장히 묽게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신 거랑 그 뒤에 말씀하신 증상이랑은 좀 잘 안 맞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소변 때문에 밤에 자꾸 깬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 드시는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뭐 비염이나 그런 게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깊게 못 주무시면은 뭐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뭐 밤에 깨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 얘기만 들어본 것만 가지고는 글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기본 소변 검사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배뇨일지 뭐 그 정도 작성을 해보시고, 별 문제 없으시면은 그냥 물 드시는, 검사해보면 그냥 물을 많이 드시는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 드시는 양을 조금 조절을 해보시고, 밤에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도록 수면 환경 관리 같은 걸 잘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소변 증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양연화님이 이제 저는 몇 년째 혈뇨가 나옵니다.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검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혈뇨 중에서 이제 미세혈뇨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혈뇨는 안 보이는데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소변 검사만 하면은 계속 혈뇨가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혈뇨가 발견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뇨에 무슨 다른 이제 심각한 원인이 없는지 이런 기본 혈뇨 검사를 다 해보시는 게 추천이 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괜찮아도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혈뇨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콩팥 쪽 원인에 의해서 이제 혈뇨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혈뇨가 나오는 원인을 뭐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뭐 정확하게 뭐 콩팥 조직 검사나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원인을 찾겠다고 그런 검사를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최근에 그런 검사를 이제 혈뇨의 다른 심각한 원인에 대한 검사, 예를 들어서 뭐 소변 정밀 검사, CT, 방광 내시경, 그런 걸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런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암이나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소변 검사를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뭐 그렇게 보다 보면은 혈뇨가 그냥 이제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제 혈뇨가 이제 계속 뭐 한 2, 3년 지났는데도 또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온다 이러면 그때 무슨 새로운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뭐 2, 3년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혈뇨가 나온다 이러면은 뭐 CT나 방광 내시경 같은 걸 한번 다시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박에스더님이 63세 여성분이시고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소변에 약간의 거품이 생깁니다. 올 봄에 건강검진 때 말씀드렸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거품료는 이제 소변에 이제 거품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소변 보면은 이제 거품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품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단백뇨 때문에 그래요. 소변에서 좀 미량의 단백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게 거품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분들도 몸에 이제 어느 정도 미량의 단백은 배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거품뇨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품뇨가 많이 심하고 걱정되고 이러면은 보통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소변 검사거든요. 소변 검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걱정될 정도의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셨고 그러면 소변 검사도 계속 꾸준히 하셨을 테니까 거기서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문제가 될 정도의 무슨 소변 검사 소견이 없었다 이러면은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요 단백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뭐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요 비욘디에 한 두세 달 전쯤에 요 단백뇨에 대해서 제가 다 자세하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씨 집안님이 저희 친정 어머니는 62세신데 지난주에 요실금인가 하고 병원에 검사를 하셨는데 별다른 게 없고 단지 스트레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시는데 근데 검사상에서 별 이상 없으셨으면 무슨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뭐 좀 심각한 원인이면은 의사 선생님이 무슨 뭐 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치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실금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자 그러셨을 텐데, 검사상에서 뭐 별 이상 없으셨으면 그냥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밤새 곰님은 전립선 비대증인지는 동네 병원에서도 간단하게 검사 가능한가? 네, 간단하게 검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의심이 되면은 일단 뭐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간단한 검사들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제 밤새꽃님이 절박뇨 약은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통 몇 번 먹으면 다 낫는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이제 비뇨기계, 그러니까 소변 증상 때문에 먹는 약들은 사실은 이제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혈압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시는 동안에는 이제 이거를 증상이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제 그 약을 끊으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혈압약이 그렇잖아요. 혈압약 드시면은 혈압이 잘 조절이 되는데 혈압약 끊어버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비뇨기계 약들도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이 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을 이제 함부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약을 잘 못 끊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약을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처음부터 막 2개, 3개 이렇게 드셔버리면은 이게 뭐 때문에 약이 효과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약을 계속 못 끊고 막 평생 동안 약을 2-3개 이상씩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약을 시작할 때는 하여튼 뭐 1개 이렇게 최소 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효과가 좋으면은 이제 그 약으로 이제 쭉 유지를 하는 식으로 저는 보통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카루스님이 또 똑같은 질문 해주셨고, 절박뇨나 요실금 약물은 일시적인가요? 끊으면 다시 재발되나요? 이랬는데, 사실 그게 기전에 맞게 약을 써서 약이 효과가 좋으면은 끊으면은 보통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랄랄룰루님이 15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요실금이 생겨서 늘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80세 남성입니다. 치료가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뭐 치료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15년 전에 전립선암 수술 받고 요실금이 생겼으면은 요거는 검사를 해보면은 아마 기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복압성 요실금,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압성 요실금, 그러니까 소변 참아주는 요도 가략근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생긴 요실금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요게 사실은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약 같은 걸로 좀 조절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게 뭐 너무 심하고 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걸 조금 더 잘 교정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남성도 이제 이런 수술하고 나서 생긴 요실금을 교정할 수 있는 수술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인공괄약근 수술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도에다가 이렇게 인공괄약근을 넣어서 그걸 이제 펌프로 조절을 해가지고 소변을 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성 요실금 수술보다는 이제 훨씬 더 큰 수술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속 이제 소변을 볼 때 안 볼 때 이 펌프를 손으로 조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증상이 이제 그걸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이 심한 분, 그 다음에 기전은 이제 복압성 요실금에 의해서 생긴 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 펌프를 손으로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고생해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아주 뭐 오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좀 비교적 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만 수술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하님이 70대 중반이시고 저혈성 비대증 때문에 빈뇨 절박력으로 밤잠을 설쳐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수술이 답일까요? 70대 중반 저혈성 비대 수술의 난이도는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검사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은 저혈성 비대증 때문에 이제 이런 뭐 빈뇨 절박뇨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셔가지고 진짜 이게 생긴 원인이 그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뭐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이 도움이 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 약을 잘 안 써보셨다 이러면은 저 같으면 약을 먼저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으로도 또 좋아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잘 고르면 좋아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먼저 한번 써볼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도 잘 안 듣는데 수술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수술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수술은 뭐 이제는 뭐 많이 간단해지고 뭐 부작용도 거의 없어지고 뭐 기술적으로 방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70대 중반이 뭐 필요한 경우에 저혈성 비대증 수술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렵지가 않고 난이도도 아주 쉬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별로 뭐 수술 받는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뭐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사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약부터 먼저 써보고, 약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술, 이게 방법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님이 수돗물 소리가 나면은 소변이 매려워서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요게 아주 제가 절박뇨 중에서 이제 뭐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과민성 방광, 이런 거에서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뭐 물소리 들을 때, 갑자기 양치할 때,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문 딸라 그럴 때, 이럴 때 소변이 막 갑자기 급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고, 뭐 검사를 해보고 뭐 과민성 방광이 맞으면 한 요 정도까지 증상이 있으면은 약을 쓰면은 대부분은 다 좋아지십니다. 그다음에 스칼렛 다용님이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고, 근데 이게 100% 소변으로 나오나요 물어보는데, 아까도 제가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물을 드시면 100% 다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드셨는데 소변으로 안 나오면 몸무게가 계속 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콩팥 기능이 너무 많이 나빠져가지고 투석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물 드시고 음식 드신 게 소변으로 다 배출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인공 투석기로 빼주는 게 이제 투석이거든요. 본인이 뭐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은 뭐 드신 수분은 다 100% 소변으로 나옵니다. 이카루스님이 30대 후반 남성분이시고 요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요도 파열 생기고 방광루 3개월 하였습니다.
자연 호전이 돼서 수술은 안 했고요. 1년 되었습니다. 후유증으로 급요, 빈요, 요실금 증상이 있는데 치료가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급요, 빈요, 요실금 증상은 요도 파열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에요. 요도 파열이 생겨가지고 뭐 나중에 요도 협착이 생겼다 이러면은 그때 우리가 생기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막힘 증상이 생기거든요. 막힘 증상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급요, 빈요, 요실금 증상은 대부분 이거는 방광 기능이 나빠져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뭐 요도 파열이 생겼을 때 아주 뭐 크게 다쳤을 것 같고요. 뭐 교통사고나 뭐 무슨 낙상 뭐 이런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때 생긴 신경 손상이 이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줘서 요도 파열 자체 때문보다는 그때 생겼던 어떤 신경 손상이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급요, 빈요, 요실금 증상이 생기는 것 같고, 사실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 거면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치료가 까다로워요. 그 신경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은 뭐 이런 증상은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광 기능 검사 같은 걸 정확하게 해보셔서 지금 증상의 기전을 뭐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그 원인에 따라서 하여튼 약을 최대한 조절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약을 잘 조절을 해서 써도 이런 분들은 증상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이제 치료의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잡아야 돼. 뭐 이거를 뭐 완전히 좋아지겠다 이런 거는 뭐 저한테 와도 저도 사실은 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크림님이 여성 요실금 치료는 비뇨기과로 검진을 가야 하나요? 갑자기 웃거나 재채가 나면 한 번씩 증세가 보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왠지 비뇨기과 오시기가 좀 불편해서 막 산부인과 이런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소변 문제가 있으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일단 비뇨기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비뇨기과로 오셔야지 정확한 검사를 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 성이름님이 고환에 충격 맞은 것처럼 아랫배가 아픈데 고환 쪽은 안 아픈 것 같아요. 절선 쪽 문제일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남성분이신 것 같고 뭐 요 한두 줄 질문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아마 만성 전립선염으로 생각이 되고요. 증상이 그런 거에 좀 전형적으로 맞는 증상인 것 같고 뭐 만성 전립선염이면은 전립선 쪽 문제겠죠. 그런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여기 의심이 되면은 이것도 비뇨기과에 오셔가지고 좀 간단한 검사들을 해보고 이제 뭐 만성 전립선염 관리에 대한 치료 같은 걸 받아보시면은 증상이 좋아질 확률이 높고 집에서는 뭐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게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으시고 뭐 커피나 술 이런 거 드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증상 많이 심하실 때는 찜질, 좌욕, 사우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뭐 별로 안 좋아지시면은 병원 나와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뭐 방송 내용이랑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 또 많은 분들 시간 내서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